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어요. 세력이 시간이 없는 이유, 책 제목 유엔 미래 보고서, 미리가 본 2018년, 저자 박영숙, 책 목차에 보면 제3장 국제정치, 세계 정부의 시대가 온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단일화폐가 2018년 나타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세력들은 2018년에 세계 단일화폐 출범을 계획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계획한 일들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나일강님이 신기하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써주셨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잡지 1988년도 아마 1호로로 알고 있는데 1호로 잡지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써 있고 10 피닉스, 그리고 이 마크를 이 마크가 이제 스텔라루멘 이번에 이제 바뀐 그 마크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또 심볼과 거의 흡사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30년 전인 88년도에 이미 세계 단일화폐가 출범할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암호화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정광수님이 세계 단일화폐는 훨씬 그 이전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1980년대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988년도에 나왔고, 보시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해가 저는 2018년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018년도라는 게 이 나와 있는 2018년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세계 단일화폐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세팅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19년이 됐는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 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땅정 크리처님이 지난번 이제 에이다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봐드렸는데 다시 물어보신 건지 다음에 차트 설명 드릴 때 에이다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섭님이 써주셨습니다. 다른 주요국의 증시는 최근 10년 우상향을 보였지만 우리 코스피만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몇 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코스피 차트는 보시면 IMF 이렇게 IMF 저점과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저점을 있는 이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2015년도 8월 달에 이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다른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이 추세를 타고 상승을 해주고 채널 상단부를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2018년도 올라왔을 때 다우라든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3000포인트까지 전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꺾였다. 차트가 이 추세 라인을 하향 이탈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봤자 이 추세 아래에서 맞고 이제 떨어진 거죠. 오히려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부 근처도 이제 가지 못하고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먼저 원달러 차트를 보면요, 원달러 차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면 2015년도 아까 8월이었죠. 2015년도 8월 달 보시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원달러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고, 만약에 원달러가 여기서 하향 이탈 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거죠. 원달러 차트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추세를 따라서요. 채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채널을 따라서 우하향, 이때부터 우하향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지점
2014년도 7월 달에 반등했던 이 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돈이 몰리면서 그런 코스피도 3천 넘어가서 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여기서 눌러줬어요. 눌러줬는데 눌러준 이후에 다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도에 원달러 차트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 뭐냐면 원화가 약세로 다시 갈 것으로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탈하는 모습이 이미 이 원달러 차트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원달러 차트가 제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이때도 이제 2015년도 삼각 수렴하고 이제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이때는 돌파하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다우라든가 나스닥, 뭐 니케이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줬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을 하고 이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라인을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줬어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이렇게 삼각 수렴, 원달러에서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벗어났어요. 완전하게 벗어난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제 역헤드 앤 숄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왼쪽 팔과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고요.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린 1150원, 1140원에서 50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이렇게 오른쪽 팔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돌파됐을 때, 뭐 다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때처럼. 2015년도처럼 다시 눌러주러 내려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 흐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저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우라든가 나스닥은 지금 다시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지난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지난 고점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는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반등 자체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나온 게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 고점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제 그러지 못합니다. 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은 지금 돌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다고 해서 저는 안심할 수가 없다. 2008년도에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렸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아까 원달러에서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원달러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요. 이제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전고점까지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처럼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써주셨습니다. 제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다른 분들이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비트 300만원일 때 이더 7만원일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17년도 초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하락장이 와서 바보같이 존버하지 못해서 단타로 개수만 잃고 별 수익도 내지 못한 채 비트 500만원 갈 때 그냥 털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쌀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때 사더라도 제가 그거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오히려 개수를 잃는다던가 아니면 털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수익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서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돈 때문에 깼던 게 너무나 후회했었습니다. 털고 나오니 비트 2,500만원 가더군요. 그거 보고 다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2018년부터 폭락 얘기 나오길래 다시 시세 봤더니 비트 700만원 대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비트 500만원대 매수했습니다. 알트 매수할 때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퀀텀, 램, BK 같은 거 위주로 포트를 짰고 비트 이더 리플에 가장 많이 비중을 둔 상태입니다. 예, 잘하신 것 같아요. 방송 보면서 포지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매수 타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랠리 시작하면 이 가격을 이제 영원히 못 볼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동산도 정리했습니다. 예, 일본의 라쿠텐이 신규 계좌 열어준다는 소식도 들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과 뭔가 맞물려 준비 중인 것 같고 6월에 카카오 지갑도 왠지 업비트로 신규 열어줄 것 같은 느낌이 뭔가 하나씩 짜여져 가는 느낌입니다. 창훈님 말대로 단타 쳐봐야 크게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존버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 몰빵에서 물려있지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SV를 받은 걸로 만족하고 퀀텀 물타기에서 평단 2,500원인데 지금도 싸 보이는데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퀀텀 차트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가장 하락을 많이 한 알트들 몇 개 매수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는 아니고 비중을 30% 정도만 짜고 가져가 보려고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아마 미리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아직 그런 상승장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본인과 같은 또 실패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쌀 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쌀 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쌀 때 사서 내가 진짜 비쌀 때 파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파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그 과정을 이제 버텨내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타 굳이 이제 단타 치면서 또 개수 잃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존버하시는 게 낫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시님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비트 흐름은 괜찮아 보이지만 비트 대비 알트 차트들이 많이 저점 부근으로 다시 빠진 흐름인데요. 여기서 알트가 쭉 상승해줘야 다시 비트가 올라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알트가 힘을 못 내면 다시 비트가 빠지는 건 아닐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이게 이제 2일 전 써주신 글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비트코인이 5,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400달러를 돌파한 흐름이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 대비 알트 차트가 더 빠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시장을 더 오래 받았던 분들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써주셨고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지난번에 4,200달러 돌파할 때 그림을 보면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치고 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고 소형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을 땡겨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보관 및 관리를 하려고 만들었다고 볼 때 맞는 말인지 타 채굴 코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용도이며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본인들이 채굴기 막 돌려서 그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있는데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잘 분산화되어 있고 브릿지로서 역할도 잘 수행되는 XRP 및 각 정부의 기축화폐를 못 믿어와야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BTC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잡다한 코인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그냥 이슈화시켜 팔아먹고 성공하든지 말든지 이런 심보인가요? 마트에 가면 라면도 회사별로 맛이 조금씩 틀리듯이 그런 개념인가요? 소비자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듯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먼저 법정화폐를 한번 보시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고요. 엔화, 원화,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여러 개 코인이 아니라 여러 개 법정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쓰이는 화폐들도 한 가지 화폐만 암호화폐도 한 가지 화폐만 쓰이진 않을 거다. XRP, 스텔라루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여러 가지 이런 돈으로서 돈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쓰이는 화폐들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들은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대비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틸리티 성격을 띈 코인들은 암호화폐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검색을 하고 있는 지금 요즘에 이제 핫했던 코인 중에 BAT가 있잖아요. 이 BAT도 결국에 이제 브라우저입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거기서 어떤 보상 개념으로 암호화폐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BAT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또 별개로 이제 존재하는 그 역할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임에서도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또 암호화폐가 존재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종류는 저는 뭐 다양하게 많을 건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다 통합시키는 그런 화폐들은 분명히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앱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앱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잠깐씩 사용하는 어떤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앱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쓰니까 넷플릭스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앱들이 한정적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이 10개 정도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에서 나오는 그 뎁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암호화폐들은 저는 이 시장에서 뭐 플랫폼 코인이라든가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써주셨고, 그러니까 님이 써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올해 3월 포트폴리오를 마쳤는데 비트리플 50%, 이오스트론, 에이다, 스텔라루멘 이렇게 40%, 나머지는 잡코인에 넣었습니다.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핫한 코인이 BAT, 레이븐, 엔진 이렇게 세 가지가 뚜렷하네요. 죄송한데 이 코인 차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이 좋은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BAT 토큰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환경 설정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저도 이제 깔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들었는데, 제가 오늘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 깔고 나서 뭔가 이제 그 뭐죠? 이 영상을 녹화하는 프로그램과 충돌이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이게 지금 어떤 거든 처음에 이런 대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안정화 되는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화 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뭔가 좀 더 시간이 저는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차트 설명은 제가 BAT와 엔진은 50위권 좀 넘어가기 때문에 엔진은 빼고, BAT와 레이브는 최근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30위권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AT와 레이브는 다음 차트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부기영화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방송하시는 분, 세 분 맨 앞분 팍리플, 팍리플 어떤 거죠? 잘 안 들려서요. 검색해도 없고, 그래서 황리플님입니다. 황리플님이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영상도 저도 이제 어, 즐겨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뭐 매일 하시진 않으시는데 자주 하고 계세요. 요즘에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현님이 써주셨고, 현재 리플 371원 기준 시총 15.3조, 리플 12,000원 기준 시총 495조. 참고로 2017년 12월 리플 4,000원 찍었을 때 전체 암호화폐 전체 시총 900조. 리플은 창립자가 리플 나오면서 받은 53억 XRP가 계속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리기 힘들 듯 합니다. 53억 XRP면 리플 총 발행량의 5.3%, 유통량의 11%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금 차트와 비교해서 설명드릴 때 이번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ETF 승인이 나고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 비트코인 전고점에 3배 정도, 6만 달러 정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총도 그와 같이 3배 정도 간다라고 한번 보면, 900조라고 했으니까 한 2700조, 양 2700조로 볼게요. 그럼 2700조 중에 어느 정도가 되면 리플이 495조 이게 합당한지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2017년도 5월 달에 리플이 시총이 가장 크게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잠깐 볼게요. 그때 리플 시총 비중이 얼마를 차지했냐면, 그래서
차트가 보이는 대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처럼 보이지만 전체 시총 자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전체 시총 자체가 다 커진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우상에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리플을 보면 2017년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리플이 XRP가 이 하늘색 그래프고요. XRP가 시총이 가장 높았던 적은 언제였냐면 2017년도 5월 24일 날 XRP 시총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1.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만약에 XRP가 2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2700조 지난 전고점 시총이 900조라고 하면요. 2700조라고 했잖아요. 2700조에 20%니까 0.2%를 곱하면 540조 정도 되겠죠. 0.1이 270조니까 계산 따로 안 하겠습니다. 2700조에 10%면 270조잖아요. 270조고 곱하기 1을 하면 540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리플 12,000원인데 그때 기준으로 시총이 495조인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540조가 시총이 3배가 올라가고 XRP가 리플이 전체 시총의 20%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시총이 이제 540조가 되기 때문에 12,000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김대현님 내용을 받고 마지막으로 유선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방송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로그 차트로 분석하시는 것을 보고 투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투자할 때 마음가짐도 좀 편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VN 로그 차트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봉상 채널의 하단부 같기도 해서 분할 매수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베트남 제가 그 인덱스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베트남 차트를 보진 않아서 지금 유선호님이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차트를 열어봤는데 일단 베트남은 지금 성장 국면에 있는 그런 국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 그 전 차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채널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보시면 이 채널 하단부에서 이제 놀았고요. 하단부를 벗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하단부를 벗어나서 이렇게 약간 오버슈팅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735예요. 735고 735고 퍼센티지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부까지가 내려왔을 때 22% 정도 하락. 22% 하락인데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이렇게 반토막 그리고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이렇게 하락률이 적을 수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베트남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1980년도 고도 성장을 할 때 이럴 때 그런 국가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도 성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성장도 크게 하고 하락을 해도 그만큼 성장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하락률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증시 이런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뒤를 이어서 고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이벤트 그 이메일을 아직까지 다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 일단 오늘까지 마감을 한 다음에 제가 그분들 정보를 제 동생한테
보내서 커피를 내일쯤부터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되기 전에 빠르면 주말 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메일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